네, 반갑습니다. 12월 연구소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세미나 시즌 1, 네, 3차까지 벌써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노르딕 빌둥에서 배운다라는 책 가지고 노르딕 빌둥 또는 덴마크 빌둥 이렇게 좀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정치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과정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 건이 있어서 12월 연구소 차원의 첫 성명서와 대외 기고 작업을 긴급하게 결의해가지고 지난 세미나 끝나고 작업을 해서 우리 특히 이봉쌤 수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 다 같이 협력해서 잘 나간 것 같습니다. 또 한겨레 기고까지 이어졌는데 어제 뭐 이봉쌤 조영교육관 만나셨다면서요? 그것도 잠깐 아, 예, 들었고. 어제 조영 교육관이 만났는데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서현수 네. 교수님한테 그러면서 자꾸 서현수 교수님 전화번호를 직접 본인의 핸드폰에서 자꾸 찾더라고 있나 없나 그러면서 있다면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음, 가셨습니다. 네. 아무 연락 없었습니다. 네, 안 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뭐 조영교육감 응원차 기고를 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 의회에 대한 어, 비판과 지금 어떤 일련의 정책 결정 시스템, 교육 정책이나 등등등의 비판을 겸해서 했는데 그래도 좀 보람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볼 사람 또 보는구나 싶어서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영국 이게 크릭 보고서, 영국의 시민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우리 영국 시민교육 전문가 김원석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두 차례는 우리 김원석 박사님, 마무리 프랑스는 이제 김세희 박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이 편한 한 가운데 사회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 저도 이제 하도 바빠가지고 진짜 서울을 지난주에 3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제도 막차 타고 내려오고 어, 그랬더니 이제 지금 약간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또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크릭 보고서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쭉 봤습니다. 봤는데 예전에 크릭 보고서 봤을 때하고 영어로 그 초기에 민주시민교육 해자되고 할 때 저도 이제 관심이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볼 때하고 오늘 볼 때 이게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다르고 그때는 뭐 시민 교육도 교육이지만 여전히 제가 정치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민성이나 시민교육에 대한 최근의 접근으로서의 영국 사례 또 그전에 이제 버나드 크릭의 텍스트를 최근에 이제 번역도 됐죠. 정치를 옹호함이라고 In Defense of Politics라는 책인데 예전 대학원 다닐 때 원로 교수가 계셔가지고 그 책을 세미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하잖아요. 버나드 크릭이 상당히 공화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정치 그 자체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뭐 이렇게 관료제로부터 기술로부터 테크놀로지부터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때로는 민주주의로부터도 정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공화주의적인 그런 정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 시민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토니 블레어 정부 때 맡아가지고 한 2년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내셔널 리포트가 나왔고 그것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정책 문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치 철학과 또는 공화주의 정치 이 사상과 현대의 시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다면 오늘 텍스트를 부랴부랴 이렇게 훑으면서 는 훨씬 실용적이고 디테일한 데 제가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 크릭 보고서에서 무엇을 내가 캐치해가지고 어떤 레슨을 얻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형 크릭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체계적이고 풍부하더라고요. 네. 25년이나 지난 문서임에도 여전히 녹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맥락이나 새로운 담론과 조우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 맥락에 맞게
변형하고 재구성하고 또 구성원들의 폭넓은 합의와 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어렵지 않게 쓰여져 있으면서도 두루두루 짚을 것을 다 잘 짚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가운데 우리도 좀 고려할 요소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의 보이테스바흐 합의의 경우는 우리 이봉수 선생님이 브런치에도 잘 정리를 하셨지만 특히 채소주의적인 합의,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에 대한 그것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당대 1970년대 독일의 맥락에서의 채소주의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계속 풍부하게 가꾸어 온 역사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줬다면 오늘은 그걸 좀 넘어서 그걸 바탕으로 하되 그걸 좀 넘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고 좀 체계적으로 시민교육의 어떤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를 짠다라고 생각하면 크릭 보고서를 반드시 좀 제대로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텍스트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조금 이따가 조금씩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차 세미나가 이제 크릭 보고서 이후에 영국 시민교육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덮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 크릭 보고서 나온 다음에 아마 2년 뒤인가 또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죠. 2차 보고서. 그죠? 예. 그래서 크릭이란 이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아마 특히 다문화주의의 도전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2차 보고서가 나와 왔고 그리고 한 2010년까지 그런 틀로 진행이 되다가 2010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당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그 뒤에는 오히려 굉장히 좀 시민 교육이 보수화되는 그래서 이른바 캐릭터 인성 교육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상당 부분에 좀 진통이 있는 오히려 좀 태조기에 접어들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분석을 우리 그 권순정 박사님 논문도 또 밝히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김원수 선생님 공유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어떤 히스토리컬 모멘텀이 되었던 정책 모멘텀이 되었던 이 크릭 보고서 발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여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 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정말 이 주제 전문가들이 계시므로 전문가들께 한 2, 30분에 걸쳐서 편안하게 그냥 뭐 그 발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야말로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좋고 또 우리에게 좀 알려주실 영국의 맥락들 있잖아요. 그죠? 예. 또는 이제 그 이후에 김원석 선생님이 이 영국의 시민교육을 연구해 오면서 가져오셨던 고민이라든가 또 최근에 어떤 그런 어떤 쟁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네. 김원석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려볼까요? 김원석 선생님 당황해 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부탁드렸는데 까먹으셨죠, 그죠? 아니, 저는 그걸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다음 주에. 뭐, 어, 그래도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네. 뭐, 간단하게만 말문 터주시고, 회원들 예, 이야기로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뭐 영국의 크릭 보고서 전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영국의 시민 교육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아니, 다음 세미나 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 크릭 보고서 자체에 대한 그 세미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크릭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지점들, 제가 흥미롭게 봤던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좋습니다. 사실 네, 앞서 서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상당한 것들을 저도 비슷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크릭 보고서를 읽었을 때와 지금 다시 크릭 보고서를 읽었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차이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독해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라는 건 한국에서 2018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어 왔던 것들을 연구자로서 경험을 해왔고요. 가까이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이 퇴보하는 과정 또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매우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텍스트가 읽히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서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들에 어떤 방식으로 신경을 써야 이것들이 좀 이 시민교육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내실이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제가 완전히 찾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읽히게 되었다라는 점, 아까 그 서현수 교수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깊이 공감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크릭 보고서라는 게 저는 좀 대단한 정책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민교육과 관련돼서 이보다도 더 훌륭한 정책 문건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너무 뭐라고 할까요? 대단한 게 아니라 매우 대담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가 일단은 그 아마 초반부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자. 법정 교과목으로 지정하자. 라는 매우 도발적이고 대담한 제언을 한 보고서입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이어서 단순히 시민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적극적 시민 의식을 가진 그런 이제 능동적 시민, 적극적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민을 통해서 지방정치나 중앙정치의 변화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문구가 어딘가에 나옵니다. 아이고, 이 정책 문건이 이렇게 포부가 큰 정책 문건이, 왜냐하면 저도 정책 문건을 이 국회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이 봤지만 이런 뭔가 철학과 의지가 담긴 정책 문건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약간 두루뭉실한 문건들이 투성인데 그것 자체가 저는 새롭게 다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핵심이죠. 왜냐하면 1998년도에 이게 보고서가 채택되고 4년 뒤인 2002년부터는 실제로 영국에서 법정 교과목으로 지정이 돼서 물론 초등 단계에서는 선택 사항이 있지만 중등 단계에서는 법정 교과목으로 지정돼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했고 시험도 치르게 됐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매우 대담한 제안들을 담고 있는 보고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나눠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럼 시민교육을 할 것이고 무엇을 가르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각각의 지점에서 매우 특별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시민교육의 주체, 우리가 시민교육을 할 때 그 주체는 늘 교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모든 짐들이 다 교사들에게 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교사들도 시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 시민교육의 주체를 교사로만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 크릭 보고서 곳곳에서는 그런 강조가 나옵니다. 교사들만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교육부 장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국민과 교사들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비단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현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학교 전체가 협력해야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학교 전체라고 하면 학교의 문화, 풍토, 이런 모든 것들,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교사만 될 것도 아니고 교사와 국민들이 합심을 해야 되고 학교 전체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학교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 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할 때 소홀히 했던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질을 제가 여기서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잘 쌓여 있다라고는 상대적으로 학교보다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계를 상대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는데, 그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서 뭐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눠 설명했는데 그 지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교사를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반대로 학교에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말자. 우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진행되는 방식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저는 이제 사회 문제의 교육화, 교육 문제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매번 사안별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특수한
특성한 사안교육으로 갖고 가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교육의 주체,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협력적인 관계, 협력적인 접근, 혹은 전체적인 접근, 총체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육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확실한 방점이 여기 찍힙니다. 정치교육입니다. 정치적 문해력. 물론 시민교육의 목적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사회적 도덕적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그리고 정치적 문해력을 얘기하긴 하는데 앞에 두 개의 것은 다른 여타의 교과목, 우리로 치면 도덕교과나 사회교과나 이런 것들에서 특히 초등 단계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그 별첨에 그 서로 이제 약간 여기서 말하는 PSH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영국에는 그것과 관련돼서 중복된다, 겹친다 내용이 시민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협회랑 이제 버나드 크릭하고 이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과연 중복되는 것인가 어떤 면이 다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별첨 자료로 실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앞에 두 개 것은 그리고 수준이 그 초등 수준에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중등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 시민교육의 핵심은 확실히 정치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의 정치교육 혹은 정치적 문해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단순히 정치에 대한 이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현실 정치, 제도 정치의 이해를 넘어서서 매우 포괄적으로 정치의 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매우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해력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사회경제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타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기타 등등 뚱뚱뚱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게는 동네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인 정치 조직이건 비공식적 조직이건 모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과정, 관계 이런 것들을 정치 혹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정치 교육이다 이렇게 정치적 문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간 어딘가에 앤디 하그리브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 사회 물결이었는데요. 아무튼 그, 그 앤디 하그리브스가 했던 그걸 통으로 인용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설명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덕적인 것이 왜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건 곧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교육이라는 건 도덕적, 가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 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정치교육 혹은 정치적 문해력을 상정한다라는 그럼 우리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뭐 학교든 학교 밖이든 민주시민교육이 할 때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의 그 핵심은 우리는 무엇으로 놓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이 정치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론 정치교육이어야 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정치교육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일종의 좀 쉽게 꺼내기 어려운 표현이만큼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좀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 부분이 사실 영국적인 맥락이 매우 가득 담겨져 있더라고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보이테스바 합의 같은 경우는 최소주의 합의였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뭐라고 할까? 최소주의 개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가나 이런 것이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당국에 일방적으로 지침서를 내리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자유와 유연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이것이 주입식 인용교육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988년도에 그 마가렛 대처가 들어서면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게 들어섰고요. 뭐 국가교육과정이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의 대부분의 내용은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시작한 나라입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전통이 가장 강력한 진짜 강력히 뿌리 내린 영국 사회의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학교가 어떤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 알아서 정하고 수업 자료나 안내 자료도 그런 계약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냅둬야 된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국가교육과정은 성취 기준부터 평가 기준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계별로 학습 목표만을 제시할 뿐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언급하지 않겠다. 투입 산출 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 목표만 명시하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민교육은 기존의 다른 교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의 그 틀,
성취 기준이라든지 평가 기준 그 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런 접근들은 매우 참고할 만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것들이 주입식 인형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과 위원회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평가가 다른 교과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그것으로 이 시민교육을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아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영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고등학교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고 중고등학교가 5년 통합 지나면은 대학을 갈 친구들은 대학을 갈 친구대로 따로 공부를 하고 그냥 직업을 얻을 친구들은 교육을 따로 받는데 이 직업 교육을 받는 친구들을 위한 시민 교육도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을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소위 말하는 따옴표 정상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것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 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이 아이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민주시민교육 진영조차에서도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심한 배려들, 정규 교육과 소위 말하는 이른바 정규 교육과정 밖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PSHE 뭐 개인, 사회, 건강, 뭐 그 금융교육, 경제교육 이걸 줄여서 이제 PSE라고 하는데 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인데요. 이 과목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가 이 크릭 보고서 전반 계속 고민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 크릭은 정치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그 둘의 차별성을 두려고 했던 것이고요. 물론 뒤에 부분에 보면 PSH나 시민교육이나 초등 단계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중등 단계에 가면 정당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순간 차별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분히 이런 건 영국 현실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VTS와 합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섹션 그리고 별도의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버나드 크릭하고 제가 지금 성함을 까먹었는데 매우 작업을 같이 많이 했던 정치 교육과 관련돼서 작업을 많이 했던 분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 그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위한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그 작업도 따로 했는데 이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넘어서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교육 중립성과 관련돼서 특히 그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 철학적으로도 이게 결함이 생기고 성인으로서 삶을 준비하는데도 학생들이 민감한 주제를 안 다루면요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 그래서 민감한 주제를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매우 의연하고 정확하고 균형감 있게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주입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중립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교사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의 변호인이 돼서 논쟁이나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민감한 주제 혹은 교육 중립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읽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고요. 뭐 이 크릭 보고서에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영국에서 시민교육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크릭 보고서에까지 왔고 크릭 보고서 이후에 실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그 다음 세미나 때 얘기를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준비가 덜 된 정도, 이 정도면 다음 주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아주 소상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리뷰해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 그죠? 지금 이렇게 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뭐랄까요? 기본적인 세 가지 목적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 책무성, 그죠? 리스폰시빌리티가 먼저 나왔다는 거. 이것도 약간 크릭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적인 권리 개념이 먼저 나오기보다 사실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어떤 책임성 이런 게 지금
포괄적으로. 예, 미국의 공동체주의하고는 또 다른 맥락에서 지금 영국적으로 좀 잡힌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마 그리고 당시에 브레어 정부가 내걸었던 제3의 길과 상당히 통했던 지점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노선 자체에서. 두 번째가 이제 사회 참여 또는 커뮤니티 인볼브먼트인데요. 지역사회나 공동체 참여가 굉장히 두 번째 잡혔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리터러시가 잡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도 좁게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정치적 리터러시 당대 맥락에서는 상당히 정치 제도나 기구들 등등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초점을 뒀던 측면인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오늘날 우리가 시민성 교육 또는 시민성 이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지식, 기술, 가치, 태도가 다 함께 논의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리터러시라고 부를 만한 요소들까지 많이 아우르는 그런 점이 같이 좀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또 하나 짚어볼 게 아까 이제 그 방식에서 상당히 영국적 맥락이 강했다라고 특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국가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런 맥락이 곳곳에 저도 느껴졌고 특히 이제 학교의 자율성, 예, 뭐랄까 학교장의 재량을 포함해 가지고 학교의 자율성이 주로 강조되는데 늘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교풍이 많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학교 문화겠죠, 그죠? 학교에 고유한 스피릿이나 문화 이런 요소들까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그 인상적이었는데 학교 자율성은 예컨대 핀란드에서도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학교 자율성이나 교사 자율성 강조가 많이 되는데 무언가 핀란드하고도 또 다른 영국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예, 텍스트 행간 속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아마 자유주의에 아주 뿌리 깊은 또 워낙 사립학교가 많잖아요. 영국의 경우는. 핀란드는 종합학교는 거의 대부분 공립학교거든요. 지자체 소속의 98%가 공립학교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공교육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복지국가로 전환한 다음에 지금 그 영국은 상당히 좀 다른 맥락이 있구나 싶었는데 다만 동시에 이 역시도 대처리즘이 이제 막 끝나고 지금 블레어 정부로 넘어갔던 시기잖아요. 여전히 그 신자유주의의 영향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을 제3의 길로 뛰어넘고자 했던 신노동당 초기의 블레어 정부와 만나는 지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화하면서도 무언가 국가가 이런 시민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들은 이제 뭐랄까요 명확한 방향성이 있고 조금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따로 별도 10장에서 그죠? 예, 125쪽부터 별도 챕터로 다루고 있고 1장에서도 바로 이 부분은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챙긴 게 민감한 주제를 가르칠 때의 주의사항이죠. 그죠? 컨트로버셜 이슈들에 대한 이건 지난주에 우리 독일 보이테스바흐 합의의 핵심적인 사항하고 바로 직결되는 주제인데 영국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숙고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한 가지 뭐 아쉬움이랄까요? 왜 보이테스 바흐 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충분히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듯한데 어쨌든 10장의 내용이 우리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구나 싶고요. 다만 이제 이 교육이 필요한데 조금 균형 감각 있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이고 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나 또는 뭐 의식화 교육 내지 그 주입식 교육을 좀 피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충분히 교사들이 역량이 있고 안전장치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영국의 교육법에는 이미 그 조항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었고 필요하다면 더 지원하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까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별도 위원회까지 두어서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다루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이건 시사점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전폭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짚어주신 직업교육 학생들 를 위한 시민교육이 오히려 더욱더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완전히 통째로 비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재작년에 전현진 선생님하고 저희가 충북교육청 연구 수행할 때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는데 그때 우리 김원수 선생님도 조언 주셨었고요. 그래서 영국도 이런 데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 이런 부분 조금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은 교사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존중과 배려 이런 게 곳곳에 느껴지더라고요. 교사와 학교에 대한 그죠? 배려가 교사들을 이거 당장 이걸 하자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또 충분한 연수의 기회라든가 충분한 어떤 그 자료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지원 체제를 잘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두루두루 포함시키고 있어서 여러 현장의 주체들을 폭넓게 배려하고 있고 포용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통합적인 협력적인 접근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네. 제가 이제 더 떠들면 안 되겠죠? 이 정도 또 조금 논의를 이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봉 쌤도 이 작년에 시민교육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할 말이 지금 많을 텐데, 네. 네, 좀 네. 뒤에 할까요?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매도 먼저 만난 놈이 네, 낫다. 그런 말도 있어서. 네. 네. 저는 일단 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김원석 박사님한테. 저는 이제 이 크릭 보고서를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교육청의 시민교육 계획하고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는 이렇게 읽다 보면 좀 감동도 되고 제 감정에 약간 격동도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서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교육계획 문서들을 보면 최대한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쓰는 게 되게 미덕처럼 좀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크릭 보고서여서 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인 건지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의 어떤 보고서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서술이 되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자로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면 제가 느낀 점 또 얘기하면 아마 이건 서현수 교수님이 훨씬 더 대답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영국의 의회라는 게 사실 네네. 위원회 중심으로 매우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정말 네. 우리의 위원회라는 건 세상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들이 없잖아요. 모든 법을 만들 때도 하물며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 만들고 몇 가지 계획, 몇 년짜리 계획 세우고 그게 이제 법의 대부분의 골자인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위원회라는 건 되게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국의 위원회는 정말로 빡세게 공부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 듣고 그거 정리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정리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 실무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를 뭐 위원회 뭐라고 커미티 팔리아먼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디베이트 팔리아먼트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어 토론과 이런 이 음, 공부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비단 크릭 보고서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각종 위원회들의 그 보고서들을 읽는 재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많이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요. 네. 예. 제가 좀 저도 교환하면 네네. 그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관련 분야들의 정책 대안을 찾으려고 보면은 이제 일단 영국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게 하나는 영어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근데 야 진짜 문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게 감탄하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의회 문서든 정부 문서든 심지어 NGO들의 문서든 정말 이렇게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고 또 항상 이 과정이 여기도 지금 앞부분에 프로세스 설명이 좀 있었잖아요. 이 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져서 사실 아마 이거보다 더 자세한 버전이 궁금한데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시사점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런 프로세스를 가동해서 광범위한 협의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의견 수렴 여기도 200개 이상의 의견서를 받았고 뒤에 부록도 일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안에 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정합성이 높은 보고서 형태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아마 이 크릭 보고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위원회 중에 하나고 당시에 굉장히 좀 덕망이 높던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정치 철학자를 위원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 행간에 어, 이제 군데군데 그죠? 평이한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치 철학적인 받침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도 성공회 대학교에서 그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우리 저기 그 다른 교수님들 엄청 싸웠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민교육의 방향과 원칙과 이거 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정돈이 되어 있는데, 어, 뭐랄까 정확하게 코너스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뭐 배워간다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우리 문서 쓰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 생각할 때 국회도 그렇고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봤더니 달랑 개조식 반 페이지더라고요. 본문은 뭐 폐지한다 한 줄 허무할 정도로, 예, 위원회 프로세스도 뭐 5분 만에 끝날 정도였지만 아예 발의안 자체가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쟁점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찬반 입장이 뭔데 이걸 다 검토해서 보니 폐지시켜야 되겠다라는 논리 구조를 취해야 보고서인데 그냥 폐지할 거니까 두 줄 허무할 지경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 국회 법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어. 핀란드나 이런 데 법안들을 보면 그 자체가 아주, 예, 빽빽한 보고서들로 나오고 풀 문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민주정부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관성적으로 하지 말고. 네, 제가 좀 떠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저희도 나중에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잠깐 해봤고요.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곳곳에 평이하게 써 있지만 상당히 현장을 잘 알고 쓴 것 같은 느낌? 그 현장의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목소리를 냈는데 그거를 대충 듣지 않고 잘 귀담아 듣고 이거를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게 되게 보였었어요. 근데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정치 교육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 드는 어떤 몇 가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좀 이렇게 들었고요. 그건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대중 일반도 과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우리가 좀 같이 알고 있는가 이제 이게 있었고 근데 그거랑 연결해서 과연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국가 수준에서도 보면 뭐 민주시민 교육과를 폐지한 것도 이제 문제지만 이후에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 계획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인성교육 계획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이건 보수든 진보든 어쨌든 뭐 보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있을 거고 진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있을 거라면 보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이제 보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시민성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시민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심지어 북한조차도 이제 자기 체제가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체제를 위한 교육과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그런 고민 자체가 완전히 방기돼서 버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 그리고 현장은 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장이 진짜 그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또는 교육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되게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드니까 설사 이제 이 어떤 종류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것을 교육하고 움직이는 건데 그게 같이 작동하지 않으면 수많은 이제 어떤 우리 이제 현장 교사로 치자면 어떤 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도덕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도덕적 인간하고는 무관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시민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시민 교육과는 좀 무관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이 그 보고서에서도 이제 교사 교육 얘기가 그래서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항상 좀 이렇게 현장하고 연결이 돼야 성공하는 정책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교사로서 이제 뭐 정책 회의도 가보고, 뭐 국회 토론회도 가보면,
그 간극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작동되는 프로세스 자체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좋은 정책과 정말 좋은 어떤 시민교육이 되려면, 현장에 대한 게 정말 더 치열하게 좀 고민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해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크릭 보고서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점을 늘 좀 고민하고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성 있게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 예, 감사하고요. 그, 아마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경우에 우리가 내는 보고서가 바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제안하는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2년 뒤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수준도 내는 걸 목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또는 교육청이 실제 사업이나 정책을 펼치려면 어쩌면 영국보다도 더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겠죠, 그죠? 지금 영국은 학교에 많은 것을 위임하면서도 이 정도 잡아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성글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서가. 예, 아주 촘촘하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근 그물을 던져도 다 이렇게 안 걸리는 게 없이 이렇게 잘 쓴 보고서인 거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주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보고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말씀하실 분들이 이렇게 뭐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제는. 네, 전현진 선생님. 어, 네, 저는 자료 받아놓은 건 한참 전에 받아놨는데, 이거 오늘 처음 읽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 12월 연구소가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 관점을 갖고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참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뭐 무슨 교육, 무슨 단체에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이 크릭 보고서가 왜 나왔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도 되게 적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영국 자체 국가 내부에 문화적, 종교적 그런 다원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고, 국가 전체로 봐서는 공통된 합일이 되는 공통의 분모, 합의된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시민성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통해서 찾아주고 싶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연구소에서 이걸 한다면 우리도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 또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거 이것에서부터 해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연구한 것에 대해서 권고한 거잖아요. 권고문? 이렇게 음, 권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그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구 이런 것을 또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기조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했지만 학교장은 1년에 한 번씩 음, 학부모에게 시민교육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연차 보고서를 쓰게끔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했고 국가 수준의 평가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책무성을 또 나름대로 부여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엉성한 가운데 나름대로 뭔가를 하게끔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헌을 작성하면서 다른 단체들의 의견들도 여기에 또 담아서 제시를 해 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다른 단체들의 이렇게 자문을 받고 검토를 받아서 뭐 "그 결과 어땠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실어 줘서 되게 나름대로의 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쪼끔 들어서 '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구나.' 이런 음,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뭐 너무 무거워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좋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예. 물론 이제 이 스케일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국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죠? 위임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상당한 권한과 자원이 있었으니 그 상태에서 한 2년 한 건데, 예. 이제 뭐 우리의 제안을 이제 그 정부나 교육청 수준에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아까 그 참여자들, 그죠? 위원회의 멤버들이 몇 면이 상당히 대표성과 다양성을 충족하는 그런 구성이었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그 아까 논쟁적 주제들 관련된 별도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전개할 때 교사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현장 교사들이 초등 레벨, 중등 레벨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참여해서 여러 정책 문건들부터 학습해 가면서 이런 어떤 결론이랄까요?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언급이 돼 있어서 아, 아마 예전 뭐 기록을 좀 뒤져보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버전의 뭐가 리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좀 시사점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경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 그 시민들과 함께 수기민주주의적인 어떤 기제를 실험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시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거죠. 지금 크릭 보고서 때만 해도 수기민주주의가 이론적인 수준에서만 막 올라올 때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수기적 포럼들을 어떻게 운영해 볼까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했던 시기였고 지금 일종의 전통적인 정책 협의 프로세스를 가동한 거죠. 이해관계자 집단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사회 행위자들로부터 의견서들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정책 문서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놓되 좀 다층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네. 그건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이후에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또 어디로 갈까요, 마이크가? 네, 윤영 선생님 먼저 하나, 하시고. 네, 네, 더 늦으면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손 들었습니다. 빨리 하면 좀 유리하게 돼. 어, 지금 앞에 전현진 교원생님 하신 말씀처럼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12월 연구소에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토론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국형 크릭 보고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 앞에 전현진 선생님이 요약해서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무관심한 것,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이 크릭 보고서를 한국형 크릭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 내부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시민교육, 정치란 무엇인가,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뽑았던 두 가지가 이제 교육에 대한 것과 정치에 대한 것들을 이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한 것 중에 이제 교육이란 시민이 속한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정치란 다른 가치와 이해가 서로 타협하고 보편적 기준의 중재를 거치는 일반적인 과정이다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크립보고서 대전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치라는 것이 이제 다른 가치의 이해가 서로 타협하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이런 중재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시민교육의 세 가지 요소로 뽑은 앞에 두 가지 부분은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문해력 부분은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두 가지 전제가 되게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학습 목표를 제시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중등학교 11학년,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그 KS 1부터 4까지의 그 학습 목표를 보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실질적이고 뭔가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상에 남는 것들은 그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발생하는 감정에 대해서 또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3학년에서 6학년에서는 경제제도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선택들과 그 선택이 개인과 공동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인식들을 뭔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목표도 되게 의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등에서 7학년에서 9학년에서는 주요 정당 및 압력단체 이념과 목적 이해라는 그 부분도 있었는데, 만약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이건 가능할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면서도 이런 목표들을 들여다보면서, 뒷부분은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고 했는데, 혁신학교와 그 혁신교육지구에서 뭔가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뭔가 교육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시도들이 이런 크릭보고에서 지향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하게 담아내고는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한번 이제 정권이라는 것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조금 이렇게 없어져 사라지게 된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생각,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잘 되살리면서 조금 더 공고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형 크릭 보고서를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전히 할 말씀이 많네요. 그죠? 네, 뒤에 가도 할 말씀이 계속 많이 남아 있겠는데요. 네, 좋은 포인트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 네, 아까 전현주 선생님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윤정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보고서의 출발점을 조금 예, 명료하게 이렇게 디파이닝 해주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 현실에 대한 리뷰가 조금 그 뭐랄까요, 좀 어, 그 정밀한 데이터들로 백업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만의 현실에서 왜 지금 새로운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이게 왜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되는지를 우리의 지금 언어로 다시 좀 써내려가는 작업이 요청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소년들이 오늘날 정치에 무관심하다, 어, 그리고 냉소적이고 공동체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90년대, 2000년대에 쭉 있었거든요. 서구 사회 전반적으로. 이른바 볼링 언론 이런 이제 미국식 담론도 있고. 근데 2010년대 이후에는 데이터들이 그걸 꼭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예. 꼭 그러냐? 청소년들이 관심이 이동했을 뿐 그것을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의 편견이다. 어, 이른바 기성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나 투표 참여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지 몰라도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기제들이나 공동체 참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있지 않느냐라는 양가적인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201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20년대 중반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나 또 한국에 가능한 어떤 서베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하고 정리해서 좀 뭐랄까요 출발적인 어떤 출발이 되는 좌표를 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초등 중등 파트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90년대에 벌써 이렇게 시도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직 말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네, 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얼굴 먹히시나요? 김혜진 선생님이시죠? 예. 네. 어디서 목소리가 나오나 했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저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별도의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만들 때 그 교육의 효과랑 기존의 교과에서 시민교육적 요소를 넣어서 교육하는 것의 효과가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뭐 도덕이라는, 저도 이제 도덕 과목을 배웠었지만, 그 과목에서는 뭐 도덕에서 뭐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고 말았지, 그렇다고 해서 나의 도덕성이 올라갔는가, 막 그런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듯이, 이 시민교육도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자칫하면은 그냥 이제 알고 많은 것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너무 지식 위주의 교육이 된다면은 그럴 위험성도 음,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원석 박사님께서 이걸 누가 시민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만약에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생겼을 때 음, 그러면 그 시민교육이라는 뭐 전공자를 음, 따로 뭐 양성할 것인가? 약간 음, 이런 웃기는 문제들이 음, 현실적으로 이제 생길 것 같고, 기존에 네. 저희가 사실은 과목들이 너무 이렇게 음, 분과가 돼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더 이게 그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영국의 사례는 어떠했는지도 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음, 그래서 시민교육을 했는데, 그럼 학생들이 시민성이 함양되었는가를 우리가 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요소로 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의 효과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에 봐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 뭐 트래킹을 하는 건가? 음,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잘 만들어지고, 시민 교육하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민성 함양하는 수학 수업 막 이런, 이런 거를 하려고는 하지만, 참, 뭐랄까. 음. 좀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진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 많이 던졌는데 맥락을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지금 우리 김혜진 선생님은 수학 교사시고 시민성 함양을 위한 수학 수업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여러 과목들을 지금 수업 설계 운영을 해서 그걸 분석한 논문을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밤새서 저한테 지금 연구 엑셀을 보내셨는데 네. 그 고민이 지금 느껴집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고민이시죠. 우선 제 생각에는 요거는 우리 김원석 선생님하고 김세희 선생님께 마이크를 한번 드려서 의견이 혹시 계시면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임지영 의견을 좀 쌤 보태고, 손 네. 들으신 임지영 것 선생님 같아요. 이따가 이제 질문 네. 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그냥 네.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별도의 교과로 정해가지고 시민교육을 하냐, 아니면 학교의 전체의 교과 혹은 학교의 문화활동, 체험활동 포함해서 그런 것들 속에서 녹여낼 것인가, 어떤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지어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다 장단이 있고 각각의 현실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이 민주시민 교육하다 보면 결국 가다가 보면 이 고민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법에 따라서 별도의 교과를 편성해서 의무교육 형태로 가면은 안정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5년마다 그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민교육의 이게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그러니까 시민교육이 하나의 교과로 제한될 경우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마 수학교과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민주시민교육 교과가 별도로 있네. 그럼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민주시민교육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 라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반면에 이제 모든 교과에 녹여낸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나 효과가 매우 모호해지고 두루뭉실해지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각각의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인지, 특히 역사, 사회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학, 과학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미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각 과목별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우리는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고민을 솔직히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몇 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하고 이제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도 2002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시민교육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중등 같은 경우는 의무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 그 제대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아마 다음 그 세미나 때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우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의무교육화하면 교과로 만들면 뭔가 이게 탄탄하게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서포트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교육을 어떤 걸 교육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제 비디오 보여주고 관련 뭐 다큐멘터리 보여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현실도 고려해야 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증도 좀 우리가 면밀히 해야 되고 우리도 뭐 실험학교 민주학교를 실험학교로 1년인가 2년인가 하긴 했었는데 잠깐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여실히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고맙습니다. 예, 김세수 선생님 혹시 코멘트 할 게 있으실까요? 김원석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을 음, 잘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건 없고, 음, 사실 프랑스도 시민교육 120년이 넘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독립된 교과로. 음,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크릭 보고서처럼 어떤 결정적인 그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낸 건 아니지만 그 역사로 보면 음, 가장 오랫동안 학교 안에서 정말 어, 국영수만큼 이렇게 많이 다뤄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양성하는데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정교한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 관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프랑스 편에서 조금 더 보충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영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연관되는 질문이신 것도 같고 코멘트 뭐 환영합니다. 예, 뭐든. 네, 네, 목소리 켜시고 아, 네. 인사도 좀 아, 나눠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거든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고요. 음, 사실 우리 학교가 네, 2기 민주학교를 네, 지금 하고 있긴 해요. 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크릭 보고서 이후에 어떤 지금 영국의 지금 우리 국내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영국이 이후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공동체에 중심을 두고 민주시민 교육을 시작을 하고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교과를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의 중심을 두고 인성교육으로 이렇게 중점을 둔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방향으로 왜냐하면 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민주시민과를 다 없애고 그 인성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저는 딜레마가 그건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도덕교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창 경기도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민주시민 교과서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 민주시민 교과를 따로 개설을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굉장한 이제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 논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교과 개설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교과 지식으로만 가지고 가는 또 하나의 도덕 교과서를 만들어낼 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도덕 교과와 어떤 이제 민주시민 교과를 어떻게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시민교육과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 저는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과를 따로 개설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유명무실한 교과로만 이렇게 지식 교과로만 이제 실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 저는 이제 유럽이랑 다른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이 민주시민 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사실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떤 민주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실천도 나름대로 학생 자치라든지 그리고 또 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만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서부터는 그게 연계가 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교육, 진짜 시민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지역에 요즘에 민주시민교육센터도 생기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떠나서 저는 이런 삶 속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연관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미 이거 다 할 말씀이 많으신 주제네요. 네. 이미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던 것인 거죠, 그죠? 단일 교과로 별도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네, 이봉수 선생님, 네. 아, 예. 저도 사실 이제 이거 읽으면서 그 고민 좀 해봤어가지고, 저도 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약간 이제 여기 댓글에 그 윤영선님 남겨주셨는데 약간 초등, 중등이 좀 약간 다른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초등은 이제 통합적으로 교육도 가능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초등은 좀 잘하고 있는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시민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좀 있고, 사실은 이제 사회과가 그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교과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말이사회까지 그 안에 역사, 지리, 윤리, 역사가 일반 사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도 다 다른 그 과로 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는 제가 보기엔 일반 사회밖에 없고요. 역사가 예를 들면 역사 같은 경우도 역사 교육이 약간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민성의 전망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냐. 전 그렇게 하는 선생님 거의 없다고 봐요. 약간 민족주의나 약간 그런 감정을 고양시키는 쪽으로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 지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지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리 선생님들은 그 가르치는 과목하고 시민성하고는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하시지 않고, 윤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이나 그러니까 인성 쪽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좀 많아서 사실은 뭐 꼭 교과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과가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시민성을 이렇게 연결해서 수업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다. 그러려면 이제 사범대부터 좀 개혁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취 수준에서 어떤 교과가 그 안에 민주시민성이 좀 공통되게 들어가는 어떤 무엇이 없다면 그게 같이 교과가 연결해서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전략적으로는 시민교과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운영되냐 운영되지 않느냐는 좀 약간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시민교과가 개설되는 것이 시민교육의 어떤 시작점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계획도 그래서 그 통합사회를 약간 시민교육 과목으로 좀 만들려고
장기적으로는 했었다가 결국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그러기 좀 쉬운 과목이라 좀 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선거가 있을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교과서가 이제 그런 시민성의 전망에서 쓰여졌냐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들이 그런 전망이 전혀 없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 한 몇 년 전에 그 프랑스의 정치사회 교과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봤는데 이게 그 어떤 그 쓰여져 있는 이제 전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 저희처럼 정말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대학교 개론서를 나열하는 식으로 가르쳐지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고민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건 약간 또 두 번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전망들이 있는 교과서가 있든지 교과서가 없더라도 뭔가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 있어야만 이게 시민교육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이 주제가 뜨겁네요. 네, 윤영수 선생님도 지금 계속 뭘 올려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유치원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유치원은 교과서가 없고 교육 과정만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주제나 목표에 따른 수업을 이제 놀이 중심 수업을 구성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운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초등과 중등의 교육은 주로 교과서 중심의 교과를 이제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 보니 이 시민교육에서 교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저희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지식 위주 그냥 이론 중심의 시민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라는 그런 교과에 대한 한국적인 맥락에서의 그런 선입견들이 되게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김혜진 선생님이 쓰신 그 민주시민과 통일시민, 뭐 땡땡 음, 시민, 다양한 시민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이 크릭 보고서에서도 음, 어떤 주제, 압력단체나 어떤 정당의 뭐 그런 이익단체를 위한 주제 중심의 그런 시민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언급된 거가 기억이 나면서 이제 음. 여기서는 시민의식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게 시민교육의 핵심이지 않나?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방점을 맞추고 있는 시민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을 네,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사이에 또 김용진 선생님도 댓글로 채팅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긴 좀 어려우신 모양이죠? 김용진 선생님? 인사도 나누실 겸 아까 화면도 켜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네, 아마 여의치 않으시니까 글로 남겨주셨겠죠? 한번 같이 보시고요. 네, 마이크가 네, 감사합니다. 입장은 조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볼 좀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도 처음에 귀국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심포지엄 참여해서 핀란드 시민교육 사례 발제를 해주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같이 공저하게 되는 이제 핀란드 사례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저한테 그 질문을 교육부 그 시민교육과 사무관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핀란드의 경우는 통합적 접근을 한다. 별도 시민교과는 이게 그 국제 문서에 보면 핀란드는 별도 시민교과가 있는 나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시민교과라는 이름은 없다. 시빅 스터디지나 뭐 시티즌 에듀케이션 이런 편의 과목은 없고 사회과 내용을 보면 그냥 거의 시민교과에 가깝고 그 외에 모든 교과가 사실은 다 시민교육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교육은 시민교육이다 거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아마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시민교과를 추진하는 안 쪽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헷갈렸던 거죠. 예,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당시에 어쨌든 이제 핫한 핀란드 사례가 또 통합적이라고 하니 저한테 그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냐 아니면 시민 국가를 그래도 추진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거 거의 답을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기억해가지고 그 사실 정답을 알지는 못하는데 핀란드 사례를 생각해 보면 통합적 접근이 좀 더 타당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 현실을 또 고려해 보면 그죠? 워낙 권위주의의 경험이 깊었고 개별 교과의 어떤 개혁이 굉장히 어렵고요. 교과서를 하나 고쳐 쓰기도 어렵고 교수들이 일단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범대 개혁도 얼마나 지난합니까, 그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 바꿔낸다는 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별도 교과 신설도 가능한 방안일 수는 있다고 본다. 이런 정도로 이제 돌아가는 답변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 지금도 오늘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나중에 이제 우리 핀란드의 시민교육이나 이런 거 조금 더 하반기 하게 되면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회과의 뭐 학년별, 급별 목차들도 흥미로웠고 다른 과목들도 예를 들면 윤리나 철학,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의 목차만 그때 분석하고 해보니 뭐 한 2권쯤 가면 거의 사회철학으로 가기 때문에 1권은 이제 말하자면 인식론, 네, 알미란 무엇인가. 근데 여기도 중요하죠. 오늘날 진실이란 무엇이고 거짓이란 무엇이니까 당연히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나아가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에 가니까 사회철학으로 가니까 바로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 인권이란 무엇인가,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사실 철학의 맥락에서 그것이 그냥 단지 인성이나 도덕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철학으로 또는 정치철학으로 바로 이어지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과목들도 되게 그러했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한 권 예시로 갖고 있는 게 핀란드 국어 교과서인데요. 통합 국어 교과서인데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 보고서에도 소개는 좀 했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문법이나 어법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챕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문학에 대한 고전부터 현대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다운 내용이 많죠. 그런데 오히려 1장부터 5장까지는 미디어 리터러시로 굉장히 다양하게 신문과 같은 텍스트에서부터 영상이나 광고, 영화 등등에 대한 SNS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연결을 시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회과, 수학과도 그럴 수 있고 자연과학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게 될까? 이게 우리는 이 국어과 교수들이 이거 합의해 줄까? 예, 미디어 리터러시를 넣자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또 어떨까 이런 고민은 들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들이 각자 좀 많은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도 사례 또 지금 채팅창에 네, 여러 가지 말씀 좀 주고 계셔서요. 같이 좀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요 주제 시간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 가지고요. 마무리를 좀 지면서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이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예, 먼저 장만수 선생님. 네. 저도 앞에서 토론해준 내용들 많이 들었고,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서 계속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좀 한계 어떻게 잘 우리나라의 현실의 정치적 현실과 교육적 현실의 어려움이 지금 독일이나 영국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요. 음, 일단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고,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거를 독일처럼 합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느 권위적인 좀 영향력 있는 이렇게 주체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성에서 어느 게 좀 더 맞을까 좀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적으로 이거를 별도 교과로 하는 거랑 이제 창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을 해보면은 되게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되게 시간만 채우고 이런 형식으로 흐르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별도의 교과로 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또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난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적 현실에서 가장 큰 거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고등에 오면은 입시의 모든 걸로 매몰이 되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입시에 매몰되는 이 현실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 뭐 고교학점제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도 그것도 역시 이게 입시 위주의 뭐 절대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그렇게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런 좀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보고서 가장 제가 좀 감명 깊게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실천 위주로 작성이 돼서 음, 이거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이게 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한국적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맥락적으로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네, 음.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 너무 많네요. 요약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한국적 현실에 대한, 그죠?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이 좀 요구가 되고요. 보고서가 하나의 실천적인 가이딩 다큐멘트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창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아까 이 보고서도 강조해주고 있지만 무슨 교육 해서 늘려가는 방식 이거를 지향해야 된다. 만약에 시민교육을 우리가 뭔가 좀 정초적인 모멘텀을 새로 짜자,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한다면 그거를 줄여주는 그런 어떤 개혁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노르드 길등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레스 이즈 모어의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새로운 교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줄여준 다음에 하도록 네.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한 가지 방법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김현진 선생님, 네, 오래 참으셨죠? 참지는 않고 네. 이렇게 선생님들 해주시는 말씀을 되게 감동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사실 이렇게 크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저희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 시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학원 선생님에게 되게 의존해가지고 문제 음, 제기를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명쾌하게 정답이 갈리는 문제들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자기 의견을 꼭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좀 주장만 있고 이렇게 뭔가 그 맥락이 없는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현대 소설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같이 나눴던 주제가 이렇게 사이버 폭력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아이는 그거를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는 방식이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좀 조용히 좀 지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대다수가 왜 저렇게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한 80%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좀 심각하게 뭐랄까 학습된 무기력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침 학교에서 축제가 있어가지고 학교 부스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선생님 쉬면 안 되나요? 라고 해서 선생님들은 화를 내면서 이 마음을 꾹꾹 참으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무기력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어서 이렇게, 이렇게 현실적인 맥락에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이렇게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음, 면에서 이렇게 이게 별도의 교과를 두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현실에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고 또 알면서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맹목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점에서 예, 시민의식에 되게 음,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얘기하고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음.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우리 고민이 또 달라지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사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예, 우리 자신도, 그죠? 한 2년, 3년 동안 뭔가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래서 딱 그 어떤 매점이 있는 그런 접근만은 뭐 필요하긴 한데, 부분적으로, 과정에서요. 그런데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또 한계가 있겠고, 그 이후에도, 그죠? 아주 길게 보고, 계속 가야 되는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어, 시간이 이제 벌써 9시 40분이어가지고 한 2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어, 두루두루 나올 만한 부분들,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한번 짚어본 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어,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대목들이 계신 분이 있으면, 몇 분만, 조금, 이게 약간 뭐 복사를 했는데 뭐가 좀 정돈이 안 돼가지고 저도, 네,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어디입니까? 너무 길까요? 1번이 좀 총론이잖아요. 그죠? 너무 길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서론부터 19쪽. 한번 쭉, 예, 1.1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 어떨까요? 예, 우리 제 화면 기준으로 윤영순 선생님, 그 다음에 그러면 1.1입니다. 윤영수님. 제 1.2, 김원석 선생님 1.3, 김세희 선생님 1.4, 전현 선생님 1.5, 강만 선생님 1.6, 임지영 선생님 1.7, 김현주 선생님 1.8, 이봉 선생님 1.9, 김영 선생님 마이크 안 되시니까 김혜지 선생님 1.10, 그 다음에 1.11은 제가 읽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괜찮으시죠? 사이클 기억하셨죠? 네, 네. 이은영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제가 뭐였죠? 1.1, 네, 시작. 1.1, 들어가는 말, 네, 1 들어가는 네, 말에 19쪽, 예, 이게 1.1. 들어가는 말에 있었나? 그 책임감이라는 문장이 아니, 있었거든요. 그냥 읽어주세요. 전체로. 1.1을 읽으라고. 읽어주세요. 네, 읽을까요? 네, 네. 1.1 이렇게? 네네네, 1.1, 네. 알겠습니다. 1.1, 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즉, 넓은 의미로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학교 생활이나 국민 생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교육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규모나 내용, 방법론에서 천차만별인 민간단체에 이 중대한 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무장한 공공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라고 번역된 게 시민성입니다. 시티즌십을 이렇게 번역하고요. 네. 1.2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일은 교육고용부 장관의 의지만으로 부족하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과 교사들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본 보고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보다는 교육 담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이런 의미에서 3절에서 자세한 단계별 학습 목표와 전체 교육과정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교육이 다른 과목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등 교사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 즉 시민교육은 교사들만이 고민할 주제가 아니다. 모든 학생과 더불어 의무교육이 끝난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까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정 교과목 선정의 구체적 이유와 시민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 교육 원칙, 교육 목표, 학습 목표,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등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처럼 시민교육이 당장 실시되고 당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교육을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민교육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한 주제들을 건드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민교육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구도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그 기구에는 시민사회 및 학부모 대표, 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교육의 결과 지방 및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치 문화 자체가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민, 토론과 행동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시민, 즉 적극적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시민의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제시할 것이고, 사회 참여와 사회봉사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청소년들 스스로 새로운 정치 참여의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청소년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 무지, 냉소가 팽배했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 국가로의 이행 및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올해 초 대법원장이 언급했던 글귀를 여기서 인용해 본다. 우리는 영국의 건강한 미래에 대해 낙관할 수도 없고, 낙관할 이유도 없고, 낙관할 자신도 없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 없는 민주주의는 사상 누각일 뿐이다. 장관 선생님, 장관 선생님 목소리가 안 켜졌어요. 장관 선생님. 네. 다시 꺼졌는데. 됐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1.6 읽어주시면 됩니다. 장관 선생님. 시민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은 1988년 교육개혁법 제2항에도 대강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전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시민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균형 감각을 갖춘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으며 단지 신민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이 1997년 교육백서 바람직한 학교의 발간 이후 시민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 내용이다. 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식도 가르치고 기술과 품성도 가르칠 것이다.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시민교육 자체는 아주 방대한 것이고 여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만큼 풍부한 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소위 정치학과 시민생활에 대한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중요한 대학 교육 과정 중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 2장 시민의식이란 무엇인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시민교육의 세 가지 요소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 사회 참여, 정치 문해력이다. 교육기준청 장학사의 날카로운 지적대로 우리 학생들이 시민의식을 배울 기회가 적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시민의식이 뜻하는 바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에 우리도 동의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애매한 개념을 나름대로 정의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시민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게 있다. 학부모들이나 일반 국민들 가운데 시민교육이 자칫 의식화 교육이나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시민교육 속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모든 주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민교육만 유별나게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제들은 역사나 지리, 영어, 개인, 사회, 건강교육과 도덕, 사회, 문화 교육에서도 이미 다루어지고 있다. 교사들도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게다가 교육법에 규정된 안전장치들 때문이라도 의식화 교육이나 주입식 교육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은 10장의 PSHE와 SMSC 담당자들의 의견과 함께 정리되어 소개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 학교들은 시민교육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 지원만 해준다면 그 이상의 것도 해낼 수 있다. 문제는 학교를 너무 무시하거나 반대로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통해서 어떤 품성과 태도를 배운다고 할 때 그것은 학교 교육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 언론, 정치 현장의 정치인들도 다 역할 모델이 된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혜진 선생님. 1.10. 우리는 학교에서의 시민교육과 아울러 지역 중심의 사회참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리라고 본다. 우선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민교육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충실한 시민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장차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비판적이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활용해서 학교 내 시민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습 재원의 하나로 지역사회를 편입시켜 학교의 시민교육을 내실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훈련된 능력 있는 시민들이 정부 및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된다. 네, 1.11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시민교육을 할 경우 정부 조직이 더 투명해지고 개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낭독의 발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뭐 성글다면 성근 내용이지만 또 정말 두루두루 짚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일장만 보더라도 딱 잡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여러 가지 오늘 또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시 리뷰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뭐 다음 시간 또 나오겠지만 한계열 개념이 이 적극적 시민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액티브 시티즌십 또는 액티브 시티즌. 이때 제3의 길 담론과 함께 한참 이제 제기가 되었던 그런 어떤 시민성 모델이었고, 요게 한 10년 갔다고 봐야겠죠? 2010년 언저리까지, 특히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당시에, 뭐, 영국에는 신노동당이고, 독일의 3인당이라든지, 이른바,
중도 좌파 정당들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는, 예, 그런 어떤 한번 웨이브가 쭉 일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게 2010년 영국이 이제 정권을 넘겨주는 것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2010년대는 좀 보수 정권이 잘 집권하는 이런 웨이브로 넘어가면 뭐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제3의 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논쟁이 이제 한참 있었고, 그 제3의 길에 뭐 기든스라든가 이런 또 학자들이 제시했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뭐 사회투자 국가라든지 특히 아동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 우선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액티브 시티즌십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다 어떤 복지국가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어떤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고 학습하고 또 심지어 해결해 가는 그런 어떤 모델들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 모델이 일정 부분 기존의 대체리즘이나 신자유주의 노선으로부터 멀리 가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는 약간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 또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시민교육의 새로운 내용들을 정취해 간다,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정립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역시 이런 부분들까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과제가 이론적 과제다 또 같이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네, 이 정도로 거의 오늘 세미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직 조금 나 한 말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마이크를 한 두세 분만 드리고 다음 일정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오늘 영국 전문가 김원석 박사님께 마이크를 한 번 더 드리고, 네. 또 오늘 또 본격적으로 합류하신 프랑스 전문가 김세희 박사님께도 한 번 더 마이크를 드리고, 예, 다음 일정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저는 다음 세미나 때 또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길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크릭 보고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 아마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 크릭 보고서 이후의 삶을, 영국 시민교육의 변화를 추적하는 시간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차라리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낫겠다 싶은 게, 물론 다음 시간에 말씀도 드리긴 할 텐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버나드 크릭이 정치협회를 만든 게 1969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저리에 1970년, 1972년 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의 국면하고 너무 똑같아요. 선거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떨어졌다는 거죠, 애들이. 그리고 학교 졸업 연령이 15세에서 16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16살에 졸업을 하고 얼마 있다가 투표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정치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버나드 크릭이 위원회 장으로 이제 하는 이제 정치 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7, 80년대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 크릭 보고서라는 게 뭐 비단 뭐 97년 총선의 뭐 낮은 투표율,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 이런 것도 있었지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그런 교육적, 사회적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크릭 보고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을 다시 논의해야 되는 이유도 너무나 충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면서, 뭐 그 전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하고, 오늘 많이 얘기 전해 들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네요. 진짜 화수분같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더 열심히 고민하고 다음에 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 선생님, 예, 처음 합류해서 세미나 같이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새롭게 그 현장의 어떤 문제의식과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 준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김원석 선생님 배경 설명에 대한 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도입 보고서 초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백서를 통해서, 우리 방금 읽은 데도 나온 그 백서를 통해서 제안이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출범을 하잖아요. 이 보고서 위원회가, 이 위원회 자체가 이 유럽의 이제 백서
이전에 있는 그 녹서 전통 있죠. 예, 녹서를 통해서 질문을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질문 수렴을 쭉 한 다음에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이제 백서를 끌어내기까지의 그거. 아마 요 작업이 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서윤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보고서가 성근데 성근데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잡는데 아우르잖아요. 그 성근대 촘촘함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오늘 던지니까 자신의 어떤 그 나의 상황으로부터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의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보고서를 쓴다면 저는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상기가 됐어요. 아, 맞아. 뭔가 한다 그랬지? 크립 보고서 같은 거 사실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한다면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질문들로부터 우리가 뭔가 그 설정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봉수 선생님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과연 알고 있는가 이런 말씀하셨고 똑같이 정치는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정치가 또 동일한가, 그쵸? 정치에 대한 아까 암부터 인식부터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녹서, 백서 이 제도와 그 전통이 저도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김원석 선생님 말씀 또 경청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프랑스 이야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 세미나 기대가 되네요. 네, 계속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정만 한 번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그죠? 다음 세미나는 25일 날이죠. 토요일 날 저녁 8시 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차 세미나가 시즌 1의 마지막입니다. 시즌 2 또 바로 또 가을에 또 이어갈 거니까요. 마지막 세미나가 원래 6월 8일로 예고가 나갔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제가 6월 8일에 출국이 잡혀서 6월 1일로 일주일을 당겼습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서울의 모처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 오전에 2시간 세미나 하고 점심 맛있게 같이 먹으면서 워크숍 형태로 우리 이후에 12월 연구소 또 어떻게 진행해 갈지 12월 연구소 멤버들이 같이 좀 의논하는 그런 좀 자리로 좀 겸해서 뒤풀이 겸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요. 한번 변경한 터이니 또 변경하면 혼동이 막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의견이 네. 없으신 걸로 알고 6월 1일 날 장소는 우리 이봉수 선생님이 한번 서울에 물색을 네, 해주시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좀 알아주셔서 공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나오는 대로 김현주 선생님 한 번 더 우리 포스터 조금 수정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크릭 보고서 2차 보고서죠. 그러니까 2년 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저기 패들렛에는 영문 보고서가 의회 보고서 하나 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리스폰스 보고서 하나 이렇게가 있고 그다음에 한글 논문 한 3편인가요? 2편과 우리 김원수 선생님 저희 같이 했던 그 보고서가 아마 파일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루 보고 오면 되겠까요? 김원수 선생님? 네, 뭐 따로 어떤 걸 특정하기보다는 그냥 올라온 자료들 가운데 좀 보시기 편하신 거를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네, 저는 제가 쓴 글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네, 제 네. 글은 안 보고 오시면 안 보고 오는 게 더 나은가요? 제가 어차피 말로 다 설명을 드릴 네, 네, 테니까. 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유용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 단톡방이나 이런 형태로 좀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25일 날 저녁 8시 줌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